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점차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대일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이었죠.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재판 서류를 고의로 받지 않는 방법으로 실제 배상에는 나서지 않고 있었는데요. 최근 우리 법원이 서류를 법원이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가라며 공시 송달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시 송달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더라도 일부러 안 받는 경우가 많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걸로 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범기업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는 현금화 절차도 오는 8월 4일부터 가능해집니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 자신들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6월 4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버지도 뉴케어, 어머니도 뉴케어,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뉴케어.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이제 자녀분이 생기세요. 사춘기 한 끼 뉴케어.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뉴케어 구수한 맛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형님, 개별 소비 세일화가 곧 끝난답니다. 당장 사러 가자. 쌍용자동차가 혜택이 제일 좋은데요? 6월 SUV 구매 시 정부에서 개별 소비세 최대 143만 원, 상용자동차에서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까지.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역시 이런 혜택은 쌍용자동차밖에 없구만. 상용자동차 전 시장에서. 여의도 더블 프리미엄의 중심축을 잡아라. 힐스테이트 여의도. 9호선 색강역, 5구호선 환승여의도역과 금융 업무지구 사이,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제로 금리 시대 특별한 투자 대안 힐스테이트 여의도. 6월 오픈 예정. 1833-2367 현대 엔지니어링.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국내 판매 1위 컴팩트 SUV 르노 삼성자동차 XM3. 보는 순간 알게 되고 타는 순간 느껴지는 XM3만의 놀라운 매력. 지금 전시장 및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매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소형 SUV 4월 판매 기준 르노 삼성자동차.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참 좋은 경제 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시사경제 준비하고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최근 법원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 정화 명령 이행 상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잠시 후 영풍 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하는 법률대응단의 백수범 변호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김성수의 세상 읽기도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경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를 35조 3천억 원으로 확정하고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3차 추경 35조 3천억 원을 확정했죠. 이제 국회에 제출했는데 1년에 3번 추경을 편성한 건 1972년 이후 약 48년 만입니다. 네. 당시는 이제 올 쇼크도 있었고, 우리가 이제 SOC, 도로를 좀 깔면서 돈을 써야 했던 시기였죠. 네. 규모는 이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8조 4천억 원인데, 그게 가장 컸었는데, 이걸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네.
그럼 이 돈 어디에다 쓰이느냐? 구체적으로 좀 보면 당초 이제 3차 추경은 일자리 추경이다라고 못을 박았었죠. 우선 이제 고용과 사회 안전망 확충에 9조 4천억 원, 또 위기의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데 대한 금융 지원 5조 원 가량이 쓰이고요. 또 내수와 수출 활성에 3조 7천억 원, 그리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른바 이제 한국판 뉴딜에 5조 1천억 원 등이 쓰입니다. 예. 단일 추경으로 사상 최대라는 거, 경기 침체골이 그만큼 깊다라는 의미인데, 일단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이내 이 예산의 75%를 집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추경이라는 게 이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이 관건인데 지금 국회가 심상치 않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어서 예. 추경안 처리가 자칫 지연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국민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혹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정부 안에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사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2차로 전 국민 한 20만 원씩 더 지급을 합시다. 이걸 좀 포함시키자라고 제의는 했지만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뭐 국회에서 여야 협상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 수는 있는 거고요,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뭐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야도 지금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네. 이제 국회 논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1, 2차 추경 합해서 한 24조 정도, 이번에 이제 3차 추경 35조 정도 되는데, 자, 35조나 되는 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내용도 발표가 됐죠. 뭐 예산 그렇습니다. 조정하는 것도 있고 국채 발행하는 것도 있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 어떻게 마련할 거냐, 지금 뭐 마른 수건 2번까지 짰는데 3번 또 짭니다. 예. 예정됐던 지출 더 줄이고요. 그래도 부족해서 빚을 내야 하는 수준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 위해서 올해 1차 추경이 11조 7천억 원, 2차가 12조 2천억 원, 3차가 35조 3천억 원, 네. 누적 59조 2천억 원, 거의 60조 육박을 합니다. 예. 그러면 3차 35조 3천억 원 전액 다 빚내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 지출 아껴둔 건 지출 줄이고 아껴둔 돈 모아서 끌어들이는데 한 10조 남짓 정도고요. 예. 그리고 그래도 모자라는 돈 23조 8천억 원은 국채 발행 빚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올 한 해 우리나라 이제 관리 재정 수지라고 해서 총 수입에서 지출을 제한 나라 살림살이 지표가 있는데요. 네. 역시 100조 원 넘는 적자가 정부 수립 이후 최대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728조 정도 되는데 지금 3차 추경을 반영하게 되면 840조입니다. 예. GDP 대비 43.5%까지 3차 추경안을 반영하게 되면 국가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데 물론 아직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이 한 110%니까 그의 한 절반에도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빠른 속도로 이 속도가 걱정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KDI 국책연구원은 증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 변수는 코로나19입니다. 3차 추경이 끝이면 좋겠지만 2차, 3차 유행이 이어진다면 추경, 4차, 5차 추경도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걸 좋아하는 국민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워낙에 코로나 비상 상황이니까요. 뭐 그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해서 국가가 손 놓고 있는 건 더 말이 안 되겠죠. 이번 추경으로 하루빨리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났으면 정상 궤도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2019년입니다. 지난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 지갑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달러화 기준입니다. 네. 한국은행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32,115달러.
2018년에 33,564달러보다 4.1% 감소한 겁니다. 예. 이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던 2009년 당시 한 10.4% 줄었는데 이후에 최대 폭이죠. 물론 이걸 또 원화로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1.4%가량 증가했으니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 성장률 자체가 물가를 감안한 경제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낮았다. 또 하나는 원화 약세. 그러니까 달러와 환산으로 이제 국민 소득을 따지다 보니까 네. 달러가 초강세, 원화가 약세를 보였던 것이 큰 요인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2017년 처음으로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죠. 예. 이 국민 1인당 GNI, 이 국민 총소득이라는 건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통계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이제 지표로 활용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3만 달러라는 게 선진국 진입의 어떤 문턱 기준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치입니다. 아, 그러니까 2019년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1년 전보다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는 1.4% 증가를 했는데 이 달러화 기준으로 보니까 4.1% 정도 감소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환율이 올라간 이 영향이 가장 클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 이제 물가를 감안한 성장률도 1%대 그쳤고 예, 여기다 예. 이제 원화 약세가 컸습니다. 예, 그렇죠. 뭐 우리 돈으로 예를 들어 똑같이 1년에 뭐 3천만 원 2018년에도 3천만 원 벌고 19년에도 3천만 원 벌었어도 환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걸 달러로 환산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수입이 감소한 걸로 이렇게 나타난 건데 자, 근데 문제는 올해 더 전망이 좀 암울하지 않습니까? 올해 혹시 이러다가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1인당 국민소득은 일단 두 가지가 변수입니다. 올해 성장률과 환율. 네. 그런데 코로나19로 올해는 제로 내지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유력하죠. 예. 그리고 좀처럼 진동되지 않고 있는 원달러 환율 지금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특히 올해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5% 이상 떨어진다면 예. 올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년 만에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경제는 악화일로입니다. 1분기 성적표 나왔는데 전기 대비 1.3% 감소했고요. 2분기는 성장률이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2%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올해 물가를 감안한 명목 실질 성장률은 마이너스 1% 정도로 추정이 되고 여기에 환율까지 5% 정도 평가 절하되게 되면 달러 기준 1인당 GNI는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뭐 3만 달러 떨어졌다고 뭐 삶의 질에 큰 변화가 있느냐? 물론 변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는 상징성, 그렇죠. 선진국이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는 게 아니야? 라는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마스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비말 차단용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좀 가볍고 공기 투과율도 높은 그런 마스크. 뭐 덴탈 마스크라고 보면 되겠죠? 그 정도 수준 그렇습니다. 비슷한 이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한 장당 500원에 살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 개학하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들은 특히나 이제 유치원생들은 선생님 말씀 너무 잘 듣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어 그럼 벗지를 않는다는 거죠. 호흡이 가빠져도.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곳의 회사에 대해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 9개를 의약 외품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마스크 성능일 텐데요. 마스크 성능은 이제 KF55에서 80 수준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일반 이 덴탈용 마스크라고 이제 불리우는데 이 침방울을 차단해주는 효과. 여기다 숨쉬기가 좀 편안하고요. 감염 예방도 있고 가볍고 통기성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적 판매 방식을 거치지 않고 이 구매 횟수와 수량에 제한이 없이 온라인을 먼저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 예. 그러나 이제 이달 안으로 정부가 이제 약국이나 마트와 같은 오프라인 구매처에 대해서도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얼마나 수요가 쏠리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당분간은 이거 사재기 현상 일어날 것도 같아요. 보면 맞습니다. 지금 너무 빨리 더워져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예, 뭐 날씨가 워낙 더워지다 보니까 수요가 급증할 것 같은데
당분간 한 2주 정도는 좀 이 사재기 현상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생산량을 대폭 늘린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면세점 재고 명품이 온라인에 풀리자마자 품절 사태를 빚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면세점 영업이 올스톱 됐잖아요. 거의 맞습니다. 그 기간에 이제 팔리지 않은 그 재고 물품들 이게 시중에 한시적으로 풀렸던 거죠? 맞습니다. 이게 면세품은 사실은 해외여행을 하시는 분들만 살 수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면세점 업계가 문을 닫다 보니 거의 6개월 이상 재고로 쌓인 명품 어떻게 할 거냐. 일반 판매를 허용해달라라고 이제 업계에서 요구를 했고 예. 이걸 한시적으로 풀어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팔지 못한 면세품이 어제부터 대형 이제 유통업체들의 온라인을 통해서 팔리기 시작했는데요. 네, 난리도 유료세 난립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판매 4시간 만에 품절 사태 일어났고요. 4시간 만에 오전 만에 품절. 전체 준비한 물량이 90% 이상이 매진됐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지금 참여한 브랜드가 그렇게 막 썩 이제 유명한 브랜드들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백화점 정상 가격 대비 한 10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팔았는데 왜 문제냐? 이 사신 분들의 얘기가 예. 여기 지금 진짜 명품 브랜드의 경우는 가격 내리기 싫어합니다. 아, 그렇죠. 한국에서는 비싼 가치가 기사일수록 떨어지니까. 이제 더 잘 팔리기 때문에 예. 이게 이해관계가 잘 맞지 않아서 유명 브랜드 업체가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막상 들어가서 보면 이거는 해외 직구나 병행 수입에 비해서 별다른 가격 경쟁이 없다라는 반응도 있기 때문에 좀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는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백화점 가격 대비 10에서 50% 할인된 가격이지만 여기 화장품, 향수와 같은 것들이 대부분 판매가 제외가 됐기 때문에 좀 살펴보신 이후에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뭐 하루 만에 거의 소진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국민의 이 명품 사랑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지혜입니다. 네, 6시 23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영풍 석포제련소와 관련해서 최근 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봉화군이 석포제련소에 오염된 땅 수십만 제곱미터를 정화하라고 명령해 놓고도 기업의 경영상 비밀이라면서 이 정화 명령 이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아왔는데요. 법원에서 토양 정화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영풍 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하는 법률 대응단 백수범 변호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백수범 변호사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우선 이 재판 얘기하기 전에 궁금한 게 이 영풍 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하는 법률 대응단 소속이신데 이 법률 대응단은 어떤 분들이 계신 거고 또 어떤 뜻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예, 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오염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해 오셨는데요. 예. 저희는 2년 전쯤에
영풍 석포재련소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는 것을 먼저 알게 된 민변 대구지부 회원 6명으로 법률 대응단을 꾸렸고, 지금은 서울과 부산 지부 회원 또 민변 회원이 아닌 서울의 이제 환경 전문 변호사까지 총 11명의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석포 재련소 규모가 워낙 큽니다. 또 환경 오염 문제도 다양하고요. 또 이 영풍이 워낙 대기업이다 보니까 많은 변호사, 법무법인들을 동원해서 이 법률 싸움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저희도 이 시민들, 특히 영풍 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시민들의 대응 활동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또 영풍의 법률 싸움에 맞서기 위해서 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영풍 변호사들에 대응하는 이 법률 대응단이 되겠는데 11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영풍 측의 변호사들 훨씬 많은가 봐요? 예, 영풍은 그동안에 사안마다 그 법무법인을 이제 선임해서 법률 대응을 해왔고요. 가장 최근에 지금 조업정지 20일에 관한 항소심에서는 서울의 대형 로펌을 비롯해서 3개 로펌을 선임해서 상당히 많은 변호사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뭐 어림잡아서 수십 명 되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이름이 올라간 변호사들은 수십 명 됩니다. 그렇군요. 자, 백수범 변호사께서는 이 영풍 석포재련소 문제에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함께 해오셨다는 걸로 듣고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함께 해오신 건가요? 네, 예전부터 이 문제에 노력해오신 시민들에 비하면 일찍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요. 법률 대응단 중에서는 먼저 시작을 한 편입니다. 대구에 생명평화 활동에 관심이 많은 성상희 변호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생명평화 아시아라는 이제 사단 법인을 만드신 분이기도 한데, 그 선배님한테 잡혔다고 볼 수도 있고. 반강제적으로 잡혔습니까? 강제는 아닙니다만, 농담입니다. 그래서 그 성상희 변호사님이 이제 이 문제를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영풍 석포재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이제 처음 알게 됐고, 또 참여하면서 알면 알수록 참 이 문제가 많은 회사다 해서 이제 점점 더 많은 변호사들이 합류하고 계속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성상희 변호사님한테 처음에 이제 반강제적으로 잡혀서 시작을 하셨다. 지금 성상희 변호사도 함께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 대응단에서? 전체 법률 대응단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단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28일입니다. 법원에서 이 법률 대응단이 봉화군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 법률 대응단의 손을 들어준 건데 이게 어떤 취지의 재판이었습니까? 말이 좀 어렵죠.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보 공개를 청구했더니 봉화군이 거부를 해서 그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었는데요. 2015년부터 최근까지 봉화군이 영풍 석포재련소에 내린 토양 정화 명령이 총 5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재련소 공장 내부뿐만 아니라 공장 주변의 하천 부지, 또 사원들이 사는 주택 부지,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장, 또 반경 4km 밑에 있는 농지 수십만 평 이렇게 다 중금속에 오염이 된 게 확인이 돼서 토양환경보존법에 따라서 2년의 시간을 일단 원칙적으로 주면서 중금속 오염을 정화하라고 명령을 내린 건데요. 2015년이면 근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법률 대응단이 작년 8월에 봉화군의 이제 정화 작업이 얼마나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공개를 좀 해라, 우리도 좀 알자 이렇게 공개 청구를 했다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대구지방법원에 봉화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이 소송에 또 영풍도 참가를 했습니다.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고 봉화군 편을 들었는데 법원은 결국 정보를 공개하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왜 공개를 안 하는지. 의심은 좀 갑니다만 그런데 지금까지 토양 정화 명령 이행 상황이 한 번도 공개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영풍이나 봉화군이 국민들에게 알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계속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제기한 이후에 일부 정보를 공개받은 거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 대략적으로요. 뭐 네. 세세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나 지금 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쪽 주민들이 이걸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소송 제기한 이후에는 봉화군이 정보를 일부 공개를 했는데요. 예, 예. 그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근처에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장은 작년에 이제 정화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인데 예. 중금속 오염시켰다고 워낙 이제 비판이 거세다 보니까 거기를 먼저 한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토양에 관해서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직도 뭐 제대로 정화를 하고 있거나 완료된 데는 없습니다. 전부 다 대부분 다 정화 준비 중, 협의 중, 계획 수립 예정 이렇게 문서들을 받았고요. 예. 이렇게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봉화군도 그렇고 영풍도 그렇고 공개하기를 꺼린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그 면적이 범위가 넓어서요. 맞습니다. 이게 아까 뭐 수십만 제곱미터라 그랬나? 반경 4km라 그러나요? 범위가 어떻게 되죠? 4km 안에 수십만 제곱미터인데요. 56만 제곱미터인데 평으로 예. 환산해도 뭐 수십만 평이 수십만 평이 되네요. 네. 자,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는 정화 작업이 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전체 퍼센티지로 따지면 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됐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비율로 그렇죠? 보면 굉장히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법률대응단에서는 이번 소송 진행하면서 어떤 점을 부각을 해서 이렇게 재판부의 공감을 이끌어내신 겁니까? 네, 우선 그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 오염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고요. 네. 또 저희가 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지, 왜 이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서 뭐 영풍의 특성에 맞춰서 환경 오염 문제를 이제 변론한 것 외에는 뭐 일반 정보 공개 소송처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봉화군과 영풍은 이 다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준다. 또 이게 영업 비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그게 상식적으로 뭐 생각을 해도 법리를 떠나서요. 토양을 정화하는 거하고 뭐 다른 재판 영업 비밀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럼요. 뭐 공개를 하라 이제 그런 취지로 변론을 한 거고. 이게 지금 다른 재판이라는 말씀은 지금 영풍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재판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다른 재판도 많이 있으니까 영풍이. 토양 정화를 안 한 기간 내에 안에서 형사 고발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형사 재판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에 영향이 있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재판부는요. 재판부가 이 정보 공개 소송은 재판부가 그 정보를 이제 비공개로 열람 심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재판부가 그 정보를 비공개로 저는 못 봤지만은요. 예. 열람 심사에 보고 나서 이게 무슨 비공개 정보냐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전부 공개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화군과 영풍이 주장하는 건 다른 재판에 영향을 준다. 이건 영업 비밀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변호인단에서는 이게 토양 정화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공개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변론을 했었는데 재판부에서 그거를 이 비공개로 다 심사를 해봤군요. 열람 심사를 다 해보고 맞습니다. 나서 이제 우리 어디입니까? 그 법률 대응단 손을 들어준 거다. 이렇게 재판이 난 거군요. 네네. 자,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 토양 정화 명령 이행 상황이 바로 공개되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공개하라는 판결만 1심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2심 또 최종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 패소한 상대방인 이제 봉화군의 항소 여부를 기다려봐야 되는데요. 예. 항소 기간이 2주라서 아직은 남아 있고, 이 방송 전에 뭐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아직 항소는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봉화군이 뭐 1심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한테 이 자료를 바로 좀 공개를 하면 좋은데 아직 저한테 연락 온 건 없고요. 늦으면 판결이 확정된 후에 공개할 것 같습니다. 항소를 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항소기간 만료일에 확정이 되고 항소를 하게 되면 또 2, 3심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지금 가장 이렇게 재판하는 주 목적이 빨리 토양을 정화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되면 질질 끌게 되면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되면 영풍 쪽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뭐 몇 달 걸리지 않습니까? 재판하는데? 예, 뭐 간단한 사건이라도 2심에 올라가면은 한 6개월 내외 정도는 최소 예상을 6개월. 해야 되고요. 최소 6개월 걸리고 만약에 또 최종심 그 대법원 상고까지 하게 된다면?
대법원의 이것도? 경우는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되면 보통 4개월 안에 다 판결이 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길게 잡아서 한 1년까지도 더 시간을 끌 수도 있는 사안이군요. 예,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예. 끌려면은 그 정도 시간은 충분히 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런데 이 영풍재련소의 조업정지 명령도 내려져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것도 뭐 여전히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왜 지금 조업정지 이 명령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조업정지 명령에 관해서 간단히 먼저 청취자분들께 설명드리면은요. 예. 영풍석포재련소가 정황하지 않은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 등으로 이미 2차례나 적발이 돼서 2018년도에 적발된 걸로는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이미 받았고요. 예. 2019년에 적발된 사실에 대해서는 3개월 플러스 30일, 그러니까 약 120일에 해당하는 조업정지 사전 통지까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20일에 해당하는 1차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영풍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지고 또 행정소송 제기했다가 1심에서 졌는데도 불복해서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또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심, 2심은 계속 진행 중이더라도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임시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이제 집행정지 신청은 또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상태라서 계속 조업을 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또 120일에 해당하는 2차 조업정지 처분은 지금 적발된 지가 이제 1년이 넘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환경부가 적발해서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처분을 하라고 통지를 했는데 이철우 도지사가 처분을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최근에는 이철우 도지사한테 조업정지 처분을 하라라고 직무이행명령까지 내렸는데 이번에는 도지사가 장관을 상대로 직무이행을 못하겠다 이렇게 대법원에다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환경부는 단속을 했고 또 조업정지 처분을 해라. 경상북도는 못하겠다 이렇게 계속 대립 중입니다. 지금 조금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2번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군요, 영풍이. 그래서 20일 동안 조업정지해라 하는 1차 처분 받았고, 120일 동안 정지하라는 2차 조업정지 처분, 이렇게 두 가지를 받았는데, 2차 조업정지 처분은 이제 사전 통지까지만 된 상태고요. 도지사가 정식 처분을 아직 미루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환경부가 이제 조업정지 처분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고, 근데 경상북도는 지금 못한다라고 이렇게 대립 중인 건데, 지금 이 도지사가 못한다고 하는 이유, 그 논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그 조업 단속 적발된 사유가 조업 정지 처분 사유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단순한 그보다 낮은 과태료 같은 이제 제재 처분에 해당되는 사유인지에 관해서 환경부와 경상북도의 이제 견해 차이가 있고요. 또 이철우 도지사는 이제 영풍 석포재련소가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나 이제 국가적인 경제 차원에서 조업을 정지하게 되면 이제 타격이 손해가 너무 크다 그런 점을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문제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일각에서는 뭐 영풍의 로비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예, 이 뭐 권한을 가진 단체장이 이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1년 그것도 환경부가 적발해서 이렇게 넘겨줬는데도 처분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향후에 법률대응단에서는 어떻게 또 대응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예, 저희가 한 2년 정도 이제 대응을 해왔는데 이 영풍의 환경오염 문제가 워낙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또 범위도 광범위했어요. 변호사 11명이 이렇게 나눠서 뭐 대응하는 것도 좀 벅찹니다만은 많은 시민들이 또 여기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 환경부의 조치에서 보듯이 이제 정부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또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철우 도지사가 이 문제를 조업정지 문제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행정조정협의위원회로 조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범정부 차원의 관계 부서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영풍석포점에서 환경오염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죠. 저희 예. 법률 대응단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영풍 이 토양정화 이행 상황 공개 판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풍 석포재련소 공대위와 함께하는 법률 대응단의 백수범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김성수의 세상 읽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오늘 김성수 평론가께서 이 주제 다루실 줄 알았습니다. 예. 예. 자, 이 숨을 쉴 수가 없다. I can't breathe. 또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Black Lives Matter 이런 구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경찰에게 그 죽어가던 흑인 남성이 하던 말, 난 숨을 쉴 수가 없다 이 말인데 이 말이 지금 미국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지난 25일, 현지 시간으로 25일이니까 우리는 26일경인데요. 예. 데릭 쇼번이라고 하는 경찰이 위조 수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한 흑인 지금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좀 들었는데요. 근데 이 흑인 남성이 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내가 왜 통제돼야 되느냐라고 항의를 했겠죠. 예. 그러니까 항의를 하자마자 바로 제압을 하고 팔을 뒤로 묶은 다음에 그리고도 계속 항의를 하니까 바닥에 엎드려 놓고 예. 목을 무릎으로 목 뒤쪽에서 누르는 그런 방식의 진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진압이 이제 굉장히 과격한 진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팔이 완전히 뒤로 묶여 있으니까 제압이 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네, 그 상태에서 엎드려 놓은 것도 사실은 나중에 그것 가지고도 인권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예. 뒷목을 무릎으로 눌렀어요. 그러니까요. 그 데릭 쇼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략, 90kg 정도 되는 그런,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 뒷목을 계속 사정없이 누르면서 제압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계속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다라고 호소를 했고 주변에서 보고 있던 시민들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예. 지금 저 사람은 비무장 상태다. 그리고 지금 팔이 묶여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목을 뒤에서 누르고 있느냐. 예. 저러다 사람 죽는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9분 동안이나 제압을 풀지 않았고요. 예. 그 상황이 고스란히 CCTV에 다 담겼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카메라에도 동영상으로 담기고. 다 퍼졌고요. 예. 그 장면은 백인이 한마디로 눈앞에서 흑인을 살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눈앞에서 그 아이들을 태운 배가 가라앉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비슷한 어떤 충격을 미국 시민들이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예. 이 상태에다가 데릭 쇼번이 이제 체포가 됐는데요. 혐의가 3급 살인이에요. 3급 살인이라면 우리말로 하면 이제 과실치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어떻게 이게 과실치사라고 볼 수 있느냐. 지금 거기에 경찰들이 다 같이 출동을 해서 데릭 쇼번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도 오히려 사주 경계를 하면서 그 행위를 보호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거는 경찰들은 공범이고 그리고 데릭 쇼번은 의도적으로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시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찰관 데릭 쇼번이 이제 처음에는 3급 살인으로 됐다가 이제 최고 25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 3급 살인으로 됐다가 이제 좀 격상이 됐죠. 2급 살인으로 그래서 40년까지 받을 수 있는 형을 지금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정말 말씀 듣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진압 과정에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이나 9분가 8분 몇십 초라 그래 8분 30초 40초 왜 그렇게 강하게 무릎으로 누르고 있었나. 근데 이게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경찰들의 어떤 교본인가 봐요. 항상 이렇게 제압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뭐 이제 총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예. 마약 등등을 통해 가지고 그 이후의 행동에 어떤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현장에서 여겨졌을 때. 아니 그러면 이해가 가죠. 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릭 쇼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추정입니다만, 흑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놓고 특히나 총기라든가 혹은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잠재적 범죄자의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배제하지 않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동일하게 자신의 인권들을 보장받아야 되는 그런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강력 범죄자라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9.11이 출동하기 전에는 주변의 시민들이 그렇게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시민들의 어떤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이거는 구조적인 폭력이다. 이거는 데릭 쇼번이라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특히나 역사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인종차별적 사고방식에 더해서 이민자들에게 하는 공격을 통해서 자신의 지지를 획득하고자 하는 트럼프 체제가 만들어낸 그런 구조적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참 이 트럼프의 그 대응하는 그 발언도 참 큰 문제 같아요. 뭐 아무리 뭐 대선이 코앞이고 지금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고 그래서 뭔가는 해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그래도 지금 대응하는 거 보면 국민들을 이렇게 진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워딩을 보면 지금 약탈에는 그 총격이 가해질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왜 연방군의 출동을 청하지 않느냐. 실제로 지금 미니애폴리스 바로 옆에 세인트폴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제 그 미니애폴리스도 그렇고 세인트폴도 그렇고 지금 마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팀 월즈 주지사가 연방군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연방군을 도입을 했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소요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방위군하고 연방군이 좀 다르거든요. 주방위군이라고 하면 사실은 예비군의 성격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월즈 주지사 같은 경우도 자기가 교사 출신인데 주방위군에 소속돼서 복무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 중에 한 분인 주방위군이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근데 트럼프는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결과적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약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위대가 아니라는 주장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시위대들은 밤이 되기 전에 자신들의 그 시위를 풀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평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둠이 이제 접어들기만 하면 어디선가 차가 와서 전문적으로 약탈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는 이 약탈자들의 정체가 뭔가 혹시라도 이 약탈자들의 정체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라면 지금 이 폭력 소요는 우익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또 가능하군요. 그러니까 지금 평화 시위대와 또 폭동 세력과는 구분해서 봐야 되고 지금 그 폭동 세력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부추기는 방관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닐까? 이렇게도 느껴지는 거고요. 자, 한 1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요. 지금 흑인들이 느끼는 그 차별 문제 있잖아요. 트럼프 집권 이후에 이 문제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지난 1월에 이제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트럼프 집권 뒤에 백인과 비백인의 행복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백인은 90%가 현재 행복도에 만족을 표시했는데
백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치가 77%로 줄어드는데 오바마 집권 때보다 무려 11%가 떨어진 겁니다. 예. 또 백인들의 75%는 자기 자녀가 미국 사회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기회를 가질 거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흑인들 중에서 같은 응답을 한 사람은 무려 16%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 크네요, 이것도 격차가. 오바마 집권 때보다 엄청나게 줄어든 상황이고요. 예. 특히 이제 비슷한 시기에 입소스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중에서 흑인들이 지금 미국에서 흑인으로 살아가기에 나쁜 시기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흑인 중에서 65%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구조적인 그런 인종차별이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트럼프 집권 시기에는 전혀 없다. 이렇게 흑인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공화당은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는 수준조차도 굉장히 저열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법으로 차별이라든가 혐오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그런 법을 만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오히려 이주자 또 유색인, 그러니까 비백인들에 대한 어떤 규제와 또 퇴출에 대해서 지속적인 그런 움직임을 갖다 보여왔다는 것이죠. 예. 그걸 통해서 자신의 지지세들을 갖다가 이제 결집시켜 왔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물러나기 전까지는 해결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 내 인종 문제, 양극화, 또 불평등 문제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 많이 더우셨을 것 같습니다. 열기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서풍까지 들어와서 내일도 덥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우리 지역 가운데서는 의성이 해당됩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에 자외선 지수 높겠고요.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황사 먼지 영향으로 적게는 118에서 많게는 186 마이크로그램까지 먼지 수치가 매우 높습니다. 대기질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 19도, 한낮에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 현재 기온은 29도, 체감온도 29도, 습도 43%입니다. 날씨였습니다.